안녕하세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강원대학교 최수준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현재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경영 환경 역시 코비드19 위기로 인해 패러다임 환경 전환 시기에 있습니다. 본 웨비나는 이렇게 중요한 패러다임 전환 시기에 지속 가능 경영과 자본시장의 신뢰성 확보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회계 및 재무 전문가의 윤리적 역할과 미래의 방향에 대한 현안을 인식하고 또한 향후 전문가 윤리 관련 연구 주제를 발굴하는 장으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본 포럼은 1부 주제 발표 시간, 2부 패널 토의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영면 한국경영학회장님의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한국경영학회장 이영면입니다. 오늘 코로나19의 3차 확산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회계 및 재무 전문가 윤리와 윤리의 현안과 미래에 대한 포럼을 개최하게 되어 기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 경영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지속 가능한 경영은 경영의 핵심 키워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자본시장의 기본인 신뢰 확보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회계 전문가와 재무 전문가의 윤리의식은 지속 가능 경영의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핵심 주제에 대해 한국경영학회는 한국윤리경영학회, 한국회계학회와 공동으로 오늘 포럼을 주관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한국경영학회는 이제 6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한국 경영학을 발전시키고 한국 기업 경영에 끊임없는 시사점을 제공해 왔습니다. 오늘도 한국윤리경영학회, 한국회계학회와 공동으로 회계 및 재무 전문가의 윤리에 대한 포럼을 통해서 우리나라 경영학과 우리 기업의 경영에 해안을 제공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발제를 맡아주신 발제자 여러분과 패널로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포럼을 준비하기 위해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노심초사 고생하신 연세대학교 교수이신 이호영 기업윤리 CSR 연구센터장과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백태영 한국회계학회장님의 기념사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회계학회 회장 백태영입니다. 오늘 회계 및 재무 전문가 윤리 현황과 미래 포럼을 개최하게 돼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경영학회, 한국윤리경영학회와 함께 이러한 중요한 행사를 준비하게 돼서 큰 기쁨입니다. 회계 및 재무 전문가의 윤리적 이슈가 중요해진 이유는 이 전문가 집단이 사회적으로 윤리적 문제를 일으켰다기보다는 이 회계 및 재무 전문가의 역할의 사회적 중요성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이 전문가들의 윤리적 현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집단이나 윤리적 이슈는 사회적으로 중요합니다. 특히 회계 및 재무 전문가의 사회적 역할이 커짐으로써 이 전문가 집단의 윤리 현안을 따져보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윤리적 이슈를 다룰 때마다 큰 어려움은 윤리적 이슈의 중요성은 알지만 이 윤리적 이슈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전문가 집단의 윤리적 행동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 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고 여겨집니다. 이것은 선천적인 가치관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는 어렸을 때부터의 여러 가지 교육의 영향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재무 전문가의 윤리적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현황을 파악하고 이런 문제를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이 회계 및 재무 전문가의 윤리 이슈에 대한 큰 발전이 있을 걸 믿어가지 않습니다. 특히 이 포럼을 준비해 주신 이호영 교수님과 다른 교수님들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의미 있는 행사에서 많은 참가자들이 이 이슈에 대한 현안을 많이 이해하시고 또 이 이슈의 개선을 위한 노력에 같이 많이 동참을 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아까 이밀 교수님의 인사말이 소리가 안 나간 관계로 방송 사고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생방송 KBS나 MBC 같았으면은 저희가 광고라도 그 시간에 내보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쉽고요. 제일 처음에 들었던 연세대학교 BK21 단장이신 이밀 교수님의 인사 말씀 다시 한번 전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BK21 교육사업단 단장 이밀입니다. 이번에 저희 BK 교육사업단이 연세대학교 기업윤리 CSR 연구센터와 공동으로 회계 및 재무 전문가 윤리의 현안과 미래라는 포럼을 같이 개최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포럼은 매우 중요한 주제를 아주 적절한 시기에 다루기 때문에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현재 기업 경영의 글로벌 트렌드는 과거의 주주 중심에서 이해관계자를 배려하는 경영 철학의 실천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디지털 전환이 심화되면서 금융 전문가들도 고객 정보 보안, 금융 상품 설계, 분석 이런 과정에서 많은 새로운 윤리적 고려 사안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 및 재무 전문가들이 변화하는 이러한 경영 환경에서 수많은 윤리적 이슈와 현장에서 마주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포럼은 이러한 이슈를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요. 또한 산업계 및 학계의 공동연구 주제를 발표하고 미래의 방향에 대해서 의미 있는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희 BK21 교육사업단도 이런 기업 윤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저희가 사업을 제안할 때 기업 윤리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저희 4대 중점 과제 중에 하나로 제안을 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앞으로 다양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의 하나로 이번 포럼을 공동 개최하게 되었고요. 앞으로도 후속 행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포럼을 준비하고 참여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런 포럼에서 좋은 발표, 그다음에 참여하신 분들의 교류, 그리고 많은 토론을 통해서 유익한 결과를 얻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발표 주제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각 18분이고 3분 남았을 때 이 소리가 날 테니 참고해서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웨비나를 진행하다 보니까 다양한 이렇게 좀 일들이 있는데 이것도 코비드19로 인한 해프닝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같이 좀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원래 첫 번째 발표는 정준희 위원님께서 해주겠는데 지금 순서를 바꿔가지고 두 번째 발표, 세 번째 발표 주제를 해주겠던 신왕건 국민연금기금 전문위원께서 금융투자 전문가의 윤리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기금 상근전문위원회의 위원관리 성과보상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왕건입니다. 사실 갑작스럽게 밀려온 이 코로나 사태로 조금은 더디고 그렇지만 또 이런 것들이 이제 경험이 쌓여서 다음번에는 좀 더 편리하고 또 원활하게 진행되는 포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세 번째 발표하려다가 첫 번째를 하게 돼서 당황스럽기는 한데요. 하여튼 호흡을 가다듬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회계 재무 전문가 윤리 중에서도 특히 이제 스페시픽하게 금융시장에 금융 투자를 하고 있는 금융 투자 전문가 윤리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한 20여 년 동안 경영전문대학원 MBA 코스에서 강의했던 내용들은 사실 그 CFA 커리큘럼을 기반으로 한
뭐 CFA 윤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이것이 이제 금융투자 전문가 윤리, 전문적인 직업 윤리에 부합되기 때문에 주로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한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윤리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그게 굉장히 추상적이고 딱딱할 수도 있고 가슴에 잘 안 와닿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해 가능한 어떤 배경적인 부분들을 한번 자연스럽게 살펴보고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그런 윤리적인 행위는 다 로망을 가지고 바람직하게 해야 되는 것인데 실제 금융투자 전문가가 근무하는 환경에서 그런 윤리적 행위를 어렵게 하는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것들은 어떤 것인지, 그러면 그 윤리적 행위를 어렵게 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그거를 우리가 그 방어하고 또 그걸 지켜나가면서 윤리적인 행위를 실천하기 위한 어떤 기제라 그럴까, 그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소위 개념적 그 프레임워크로 접근하는 단계적 윤리 의사결정 과정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윤리 문화가 구축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때 이제 윤리 문화라고 하는 조직의 어떤 컬처,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앞에서 제시한 단계적 윤리 의사결정과 그 윤리 문화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CFA 인스티튜트는 어떤 윤리 강령과 전문가 행위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순서로 간략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윤리라고 했을 때 그 윤리 부분을 그냥 쉽게 이해 가능한 언어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걸 전문가 정신이라고도 치환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연결되는 키워드는 첫째가 인테그리티고 두 번째도 인테그리티라고 생각합니다. 인테그리티라는 말 자체가 상당히 좀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어려운데, 제가 그냥 판단하는 것은 뭐냐면 존재의 이유가 되겠죠. 우리가 왜 여기 있을까? 왜 존재하는가? 라고 했을 때 그 첫 번째는 사람의 어떤 그 정직하고 성실한 태도 부분이 되겠고요. 그들의 정직하고 성실한 태도가 궁극적으로 자신들의 어떤 그 플레이그라운드, 금융시장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그리고 이제 그 제도에 기대하는 그런 역할들이 애초에 정해진 목적대로 기능하기를 바라는, 소위 금융시장의 인테그리티하고 같이 포괄하는 내용이 될 거다. 그래서 핵심 키워드가 인테그리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문가 그룹이라고 하는 전문직의 특성에 대해서 흔히 이제 세 가지 특성이 존재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당연히 이제 그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기반으로 해야 된다. 우리가 1만 시간의 법칙, 또 여기 모여 계신 많은 분들이 사실은 전문적인 지식을 위해서 투입하고 파운데이션 해가지고 이제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제공하는 것은 주로 타인에 대한 서비스에 기반을 둘 때 우리는 전문직이다. 근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러한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쉐어하고 있는 밸류를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외부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오롯이 윤리 강령에 담아냈고 그것을 이제 달성하려고 하는 윤리적인 목표로 설정해서 준수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이제 우리는 전문직의 세 가지 중요한 요건, 특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제 우리는 윤리가 추상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좀 지루할 수도 있고 뭔가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것 가슴에 잘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윤리라고 하는 그 윤리의 실천이 사실은 크게 보상받을 수 있는 어떤 그 레퓨테이션, 캐피탈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윤리적인 실천도 담보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윤리적인 행위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레퓨테이션 캐피탈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것은 어떠한 복리적인 것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는 커다란 캐피탈이겠죠. 그래서 그것의 구체적인 모습은 윤리적인 행위가 시장 참여자의 믿음을, 신뢰를 자본시장으로 스며들게 해서 시장의 공정성을 형성하게 하고 시장이 효율적으로 기능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는 소임을 다할 때 레퓨테이션 캐피탈을 얻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상호 우리가 이 공짜가 아니고 우리가 애쓰는 만큼 보상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도 연결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융투자 전문직의 윤리라고 했을 때 당연히 금융투자 산업이 지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신뢰, 믿음에 대한 어떤 신뢰 기반을 더욱 요구하는 특성이 있는 것이죠. 당연히 금융투자 산업은 의사에게 생명을 맡기듯이 굉장히 소중한 파이낸셜 에셋을 맡기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 사람들은 알기 어려운 뭐 의사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어떤 그 비대칭적인 전문 지식과 우월한 정보 전달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징 자체가 서류나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처럼 비대면으로, 그럴 경우에는 훨씬 더 신뢰를
요구하게 되는 그런 이제 산업적인 특징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럴 때 아까 레퓨테이션 캐피탈도 얘기했지만 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로망으로서 또 윤리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참 좋은데 이것은 왜 힘들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첫째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분야에 있어서나 그 과신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어떤 일루전, 환상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한 그것을 자기 합리화라고 하는 것을 연결시키는 이 과신이 있고 또 하나는 과소평가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다 의존해서 윤리적인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윤리적인 행동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적인 영향력, 즉 A라는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는 윤리적인 행위를 할 수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비윤리적인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상황적 영향력에 대한 과소평가가 존재하고 여기 하나 빠져 있는데 그리고 너무 강한 어떤 규제 준수라고 하는 어떤 규정 만능의 어떤 정책들이 또한 윤리적 행위를 어렵게 하는 요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이제 어떤 집단적인 부분으로 연결됐을 때 소위 우리가 그룹 띵킹이라고 하는 그룹 집단적인 사고와 윤리 행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존재한다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신의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금융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자기들은 그 윤리적 행위에 대해서 윤리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간격이 가장 큰. 말하자면 자동차를 맡겼을 때 자동차 정비업소하고 항상 비교가 되는데요. 금융투자 서비스 산업의 신뢰도는 자동차 정비업소의 신뢰도를 뛰어넘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조사 결과가 항상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그 과신평형이라는 오버 컨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것의 폐해는 뭐냐면 그것이 이제 그 합리적인 윤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핵심 사항을 고려하는데 실패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아까 상황적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한 규정 준수 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어떤 상황적 영향력의 과소평가를 보완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규정 준수 정책들이 있게 됩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금융산업, 회계 쪽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제 회계사와 관련된 어떤 그 직업 윤리와 관련해 가지고는 곳곳에 윤리 자체를 어떤 규정으로 만드는 촘촘한 어떤 그 정책과 규정과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너무 지나치게 된다고 한다면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을 방해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어떤 체크박스처럼 하나하나 그죠 파저티브 시스템으로 요거를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체크하게 되면 종합적으로 자발적으로 결정하는 종합적인 윤리적 의사결정 대신 기준을 위배하지 않는 쪽으로만 이 방법론적인 의사결정에 주목하게 돼서 사실은 자율적으로 스스로 결정하는 힘을 말하자면 방해하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집단 사고라고 하는 것은 금융산업 자체에서 곰곰이 우리가 어떤 케이스 스타디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강의할 때에도 학생들한테 시켜놓고 보면 과거 역사적으로 혹은 국내 해외를 막론하고 계속해서 반복되고 거론되는 어떤 윤리적인 스캔들이 있거든요. 그 스캔들의 핵심에는 항상 뭐냐면 이 금융투자 산업, 특히 이제 IB라든지 이런 쪽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집단 사고, 그룹 띵킹, 그룹 다이나믹스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집단 사고의 어떤 그 증상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가운데요. 과대 능력, 자신들이 도덕적인 어떤 착각, 그래서 이제 집단적인 내로남불, 자기 합리화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제가 오버컨피던스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지식과 윤리적으로 강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오버컨피던스 하에서 또 자기 합리화가 같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이 회기라의 압력이 있게 됩니다. 사실이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고 하게 되는 동조 압력, 자체 검열이 진행이 되고 만장일치 함정이 빠지게 된다. 그럼 이것은 궁극적으로 그것이 되풀이되는 금융 스캔들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플랜 B를 고려하지 못하는 거죠. 만장일치고 이것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되풀이되는 것에서 집단 사고의 함정이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집단 사고의 과거의 케이스를 본다고 한다면 여기 끝에 두 번째 동그라미에 있습니다만 실제로 돌이켜 보면은 이것은 정말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지만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데 무슨 박사학위라든지 회계사 같은 전문 자격증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를 백주에 하는 것이죠. 그것은 집단 사고의 함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방어하거나 그런 바람직한 윤리문화 이런 것을 구축하기 위해서 어떤 프레임, 어떤 의사결정의 것이 필요할까? 이것이 소위 이제 제가 이름 붙여진 단계적인 의사결정인데요. 이 세 번째 한국 공인회계사 윤리기준에서는 이제 개념 체계의 적용으로 해서 이것이 이제 윤리기준을 만드는 쪽으로 응용이 되고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적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얘기를 한다 그러면 뒤에서 잠깐 나오겠습니다만
우리가 윤리 문화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아까 윤리 강령도 얘기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우리가 달성해야 되는 윤리적 목적을 쉐어되는 밸류를 우리가 오롯이 끄집어서 머리로서 이해하고 가슴 두근거리게 하는 윤리 강령을 만드는 거 좋다. 그게 출발점인데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윤리적인 이슈들은 다 회색지대에서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회색지대에서 발생하게 됐을 때 어떤 것이냐 하면 윤리적 근육을 키우는 문제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근육을 강화시키는 것. 그러니까 평지에서 정말로 달릴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단계적인 의사결정의 훈련을 통해서 길러진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 조금만 더.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윤리 강령이라고 하는 것하고 접목시키는 것이 윤리 의사결정 개념체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이 이제 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진행이 되고,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러한 개념체계에 접근하게 됐을 때 공인회계사 윤리 기준은 어떻게 진행되고 왔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쭉 실천적인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게 그 문화로서 체화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윤리문화 구축을 얘기하게 되는데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항상 문화라고 해서 체화되는 것이 뭘까라고 한다 그러면 각각의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 윤리문화라고 한다면 윤리라고 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요소로 항상 거론되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이제 이것이 체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윤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하지만 실제로 자발적으로 그 안에 종사하는 구성원들이 입사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서 윤리적으로 당당한 개인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것이 바로 윤리문화의 구축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리문화의 구축을 지원하는 제도적 메커니즘에서 저는 뭘 강조하고 싶으냐면 그 첫 번째 first 스텝이 윤리 강령을 만들어 가지고 만드는 거죠. 근데 이것은 외부에서 그냥 툭 던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우리는 이런 목적으로 여기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거를 구성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상호작용하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오롯이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추상적인 법률 문서처럼 저쪽에 먼지 낀 리걸 디파트먼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출근할 때마다 보면 우리는 이러려고 여기 있는 거야 라는 윤리 강령의 구성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싶고요. CFA 인스티튜트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또 당사자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얘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가지고 제 시간도 다 돼서 나중에 또 필요하다면 조금 더 토론할 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을 오버했네요. 자, 먼저 진행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를 순서와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현장감 넘치게 발표를 잘해주신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외부 감사인 윤리의 현황과 개선 방향에 대해서 정준희 한국공인회계사의 책임연구위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게 웨비나로 발표를 하는 건 처음이어가지고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거나 겪고 계신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 감사인의 이제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인은 회계감사를 하는 이제 직업을 말하고요. 기본적으로 회계감사라는 것은 숫자에 신뢰를 부여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합리적 확신이라고 하는데요. 회계감사는 어느 정도 절대적인 확신은 아니지만 그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서 재무제표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검토는 제한적 확신이라고 하는데 지금 제 논의는 이제 감사에 한정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인이 하는 감사의 품질은 이론적으로 분식을 발견하고 그리고 발견한 분식을 보고하는 능력의 함수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감사인의 윤리는 이중에서 보고하는 능력과 관련됩니다, 주로. 그리고 보고하는 능력은 기본적으로 독립성 등 윤리 원칙 중수에 달려 있습니다. 최근 국제적으로 윤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국제적으로는 외부 감사인의 독립성에 대해서 더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게 일반적인 추세로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작업을 보면
감사인에 대해서 비감사 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추가적인 제안이 이제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감사 의뢰인에 대한 감사 보수 그리고 비감사 보수에 대한 또 추가적인 제안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하신 것처럼 현재 경영은 과거의 주주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서 이해관계자 중심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생겨난 조직이 아니라 이해관계자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 시장의 한 구성원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윤은 자연적으로 이해관계자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할 때 뒤따라온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영학적인 그 흐름에 맞추어서 공인회계사의 존재 이유, 목적도 기존의 의뢰인 또는 소속 조직, 개업을 한 회계사의 경우에는 이제 감사 의뢰인이 되겠고요. 개업을 하지 않고 일반 회사에 있는 경우에는 이제 소속 회사의 이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익 중심에서 여러 가지 국제윤리기준 개정 동향이나 국내 법규가 이제 엄격하게 개정이 되면서 공익 중심으로 공인회계사의 존재의 목적이 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최근에 이제 외부 감사 행동 강령이라고 이제 제정이 됐는데요. 감사 의뢰인과 감사인이 골프를 칠 수 없도록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관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제한을 이제 가하고 있습니다. 신환건 발표자님께서 먼저 발표를 하셨는데요. 윤리에 대한 과대 확신 문제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공인회계사인 회계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감사인에게 당신은 얼마나 윤리적이냐고 질문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20%에서 30% 정도의 과대 확신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과대 확신의 문제를 인식을 하고 자신이 윤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에 임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독립적인 감사를 위해서는 저희 5가지 이제 강령이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윤리 강령 중에는 그 중에서 첫 번째 성실 강령, 솔직하고 정직해야 됩니다. 감사인은 감사를 할 때 솔직하다는 표현은 이제 영어로는 straightforward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 의뢰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정이라는 개념은 편견이나 이해상충 또는 외부의 부당한 영향으로 인해 판단을 그르치지 않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objectivity로 되어 있고요. 최근에 이제 몇 년 전에 그 감사 기준이 개정되면서 공정이라는 표현보다는 객관성이 더 합리적인 표현이라고 해서 오늘 강의 목적으로는 객관성이라는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정이라는 개념은 약간 주관성이 가미된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공인회계사 감사를 할 때는 성실하고 객관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윤리기준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감사인의 윤리가 문제가 된 사례입니다. 신문에 난 것도 있고요. 신문에 나지 않았는데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례를 제가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처음에 신입 회계사들이 이제 메신저, 카톡 등을 통해서 사전 정보를 가결선 정보를 입수를 하는 상황에서 투자를 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법규 위반입니다. 두 번째, 아파트 회계감사와 관련된 윤리의 문제입니다. 특정 공인회계사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수임을 해야 되는데 아파트 감사를 500여 곳이나 수임을 해서 부실 감사를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재무적 이해를 감사 의견과 연계하려는 시도에 대한 하나의 단편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감사 의견을 이제 빌미로 특정한 재무적 이해를 요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직까지 뭐 명확한 사례는 없는데
수익성 좋은 감사 의뢰인이 부당한 회계 처리를 무마해 달라고 하는 경우 이것도 윤리적인 딜레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수직 축에서는 회사가 보상을 제시하는 경우하고 감사인이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그리고 수평 축에서는 감사 의뢰인의 영향력이 높은 경우, 낮은 경우 이렇게 나누어서 일단은 윤리와 관련된 위협의 유형을 분류를 했습니다. 첫 번째 박리담에는 회계감사는 알려진 것처럼 공공재 성격이 강합니다. 이러한 공공재 성격인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감사인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가격 위주로 가격만을 기준으로 해서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 아파트 사례와 같은 박리담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적정 의견을 위협하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단편적인 예가 상장 폐지에 이제 처한 기업이 아시는 것처럼 감사 의견을 부적정을 받으면 상장 폐지가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손실이 크기 때문에 그 폐지가 예정되어 있는 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회계 감사인에게 적정 의견을 위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권한을 남용하는 회계사인데요. 자신의 감사인으로서의 법에서 보장된 지위는 독립적이고 이해관계자를 위한 적절한 감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보장된 권리인데 그 권리를 남용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그 네 번째는 비즈니스 오딧. 이거는 제가 이제 고민을 해서 만든 용어인데 감사를 하나의 돈벌이로 생각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감사 의뢰인이 수익성이 좋은 경우에는 이러한 위협이 있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각각의 유형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해야 될지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회계감사는 기본적으로 아파트 관리 소장이 감사인 선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신이 수행한 어떤 업무에 대해서 자신이 감사인을 선임해서 저가로 이제 낙찰을 이제 받게 합니다. 그래서 저가로 감사를 수임하게 된 공인회계사는 적정한 시간을 투입하지 않고 보고서를 이제 남발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개선 방안은 감사인을 피감기관이 아닌 독립적인 제3자가 선정을 하고 적정 감사 시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적정 의견을 위협하는 경우는 현행 감사 의견을 상장 폐지와 직접 연결시키는 제도상 문제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적정 의견을 받지 못한 경우 과거에는 바로 상장 폐지를 시켰는데 그 상장 폐기 기한을 1년 유예를 하고 있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감사인이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입니다. 적정 의견을 빌미로 비감사 영역 등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현재 행동 강령 등 여러 가지 규정에 전문가적 품위를 해치는 경우는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런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엄벌을 취하는 게 개선 방안이 이제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익성이 좋은 기업 집단이 감사 의뢰인 경우 위험 대비 효익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조사를 해봤는데 앨런 같은 경우는 그 감사 보수가 2,500만 불이었습니다. 그 2001년에. 그런데 관련해서 이제 비감사 보수 아더 앤더슨이 이제 앨런으로부터 받은 비감사 보수가 2,700만 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로 한 3천억 좀 안 되는 건데 이러한 수익성이 좋은 감사 의뢰인에 대해서는 전문가적인 독립성을 지키기가 어려운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감사인을 강제로 교체하는 그런 방법이 일반적으로 개선 방안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리교육 강화는 부차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타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그 감사 의뢰인에 대한 위협은 경제적 의존도, 감사 의뢰인으로부터 이제 받는 여러 가지 보수가 이제 중요한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감사 의뢰인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특정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 내부 품질 관리를 강화를 해서 그 감사를 수행하는 파트너, 감사 구성원들의 어떤 자의적인 감사를 이제 제대로 하지 않는 부분을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윤리 교육의 실질화가 중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윤리적인 문제를 즉시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는 사례 위주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의 윤리 교육은 그 단편적인 지식 전달 규정 때문에 특정한 사례에 직접 적용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내 공인회계사 교육 그 프로그램이 사례 위주로 많이 바뀔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공인회계사들은 관련 윤리 관련 법규와 윤리 기준을 이제 잘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공인회계사는 비윤리적인 행위가 어떤 건지를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가 되어야 될 것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감사인이 회사와 동조되지 않도록 용어 사용 등도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인은 회사의 재무 정보를 외부의 이해관계자보다 먼저 접근할 수 있는 이제 위치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항상 이러한 정보를 이용해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옆에서 동료가 이거를 방지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례 중심의 윤리 교육입니다. 국제회계사연맹의 홈페이지를 보면은 개업 공인회계사뿐만 아니라 비개업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사례 중심의 어떤 윤리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참고로 해서 저희 공인회계사 회에서는 개업 공인회사뿐만 아니라 비개업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품질 높은 윤리 교육을 제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코비드 19의 영향입니다. 다들 어려운 시기인데요. 공인회계사들도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국내 기업의 큰 자산 등이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베트남, 중국 이런 데 있는데 해당 국가에 방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가격리 이주하고 이러면은 다른 감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공의 이해관계자들은 저희에게 독립적이고 품질 높은 감사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것들입니다. 회사가 계속 기업으로 존속할 수 있는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일부 이제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감사 의뢰인에 대해서 이제 이슈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 감사인은 회사의 사업 계획에 대해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해외에 있는 재고 자산 등 기본적인 재고 실사 절차를 못하는 경우 대체적인 절차가 무엇이 있는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인은 외부의 이해관계자들에게는 독립적이고 품질 높은 감사를 하고 있다는 그런 믿음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주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외부 감사인 윤리의 현황과 개선 방향에 대해서 귀한 발표를 해주신 정준희 책임연구위원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1부 마지막 발표 주제는 내부 감사인의 전문성과 감사 성과입니다. 발표는 김광영 농협손해보험 감사위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포럼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특히 이 미래 포럼을 주관하신 이호영 교수님을 비롯한 관계자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포럼 교재를 아마 참여자들한테 미리 다 배포한 걸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간략하게 내용을 핵심 위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우리 내부 감사인의 독립성, 전문성과 감사 성과와 관계인데 감사기구가 여러 유형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저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동안 경력을 봤으면 저는 감사원에 한 30여 년 근무하고 명퇴하고 지금 현재 농협손해보험의 상근감사위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보고 드릴 순서는 우리 공공감사에 대한 일반 현황을 잠깐 살펴보고 그동안 또 연구 배경 및 등등 결론 순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 감사의 목적은 뭐 여러 가지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것은 제가 보기에는 내부 통제의 확립이라고 보여집니다. 내부 통제가 무너지면 어느 조직이든 기관이든지 회사에 큰 신뢰가 오고 그럼으로 인해서 회사의 존립까지도 왕왕 위태로운 경우를 저희들이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감사를 통해서 내부 통제를 철저하게 확립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부 통제가 무너진 사례를 잠깐 살펴볼까 합니다. 저 전라남도 Y씨라는 씨가 있는데 이 기능직 8등급 직원의 최하위 직원이죠. 이분이 우리 세출금 80억을 가져간 횡령 사례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면 자기 급여를 3억 1,700을 이렇게 올린다든가 아니면 다른 우리 근로소득세 직원들한테 공제한 근로소득세를 이중 납부하거나 적게 납부하거나 이런 등등의 방법으로 80억을 가져간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충청남도 C씨 이 직원은 이런 예산 업무를 회계 집행 업무를 담당하면서 자기 친구한테 허위 비목을 달아서 조달장에 조달대금을 납부하는 것처럼 6천만 원을 납부하겠다고 허위로 이렇게 상급자한테 결제를 올려서 결제가 나면 그 돈을 자기 친구 계좌로 쏘아주고 이런 등등을 해서 근 12억을 제 돈처럼 이렇게 쓴 경우도 발견이 감사원 감사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이제 공공감사 실태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이고. 우리 크게 보면 우리 공공감사를 아우르는 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2010년도 7월 21일부터 시행했고 또 감사원 규칙인 공공감사 기준을 가지고 감사의 독립성, 전문성 이런 등등의 내용에 대해서 지금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010년도 7월 근 10년 전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동안 자체감사기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하고자 해도 뭔가 법적 근거가 없고 자료 요구권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감사가 행행화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률을 만들어서 내부 통제 내실화, 공공감사를 짜임새 있게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각종 규정을 이 법에 담았습니다. 이런 내용을 들여다보면 독립성 확보 관련 조항, 또 전문성, 실효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조문별로 많이 지금 열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공공감사법을 적용받는 기관은 지금 현재 한 650여 개 기관이 됩니다. 감사원법을 적용받는 기관은 6만 6천 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자체감사기구가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고 이런 기구를 저희들 공공감사법에서 좀 더 세분화 규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전담기구가 지금 일부 설치된 기관도 있고 또 그 전담기구 책임자를 개방형으로 임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격적으로 지금 연구 과제한 내용을 설명을 드릴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 내용은 제가 지난해
지금 박사학위 받았던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것처럼 감사원을 비롯해서 각 자체 감사 기구가 열심히 감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최고 국가 사정기관인 감사원 감사가 인력과 시간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제한 때문에 우리 자체 감사가 제 역할을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해서 실효성 있게 내실 있게 하도록 한 지가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대로 작동이 지금 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중앙행정기관도 있고 공공기관도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지자체를 선정한 이유는 우리 참여 포럼에 참여하신 모든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특히 지자체 비리가 굉장히 심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교재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떻게 보면 우리 공공감사법에서 독립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마련한 이런 제도적 장치들이 우리의 감사 활동 결과로 나타나는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자체감사 기구를 책임지는 책임자들이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인식, 비교 설문을 실시했습니다. 이제 뭐 그냥 참고적으로 자체 감사란 이 밑에 우리 공공감사법에서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앙, 지방, 공공기관의 감사기구장이 그 소속되어 있는 기관 또 소관 단체를 포함해서 모든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 점검, 확인, 분석, 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으로 자체 감사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자체 감사 기구가 지금 감사 업무를 수행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독립성, 전문성 이런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감사 기준하고 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독립성이라는 것은 우리 감사기구와 감사인이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애견뿐만이 아니라 애견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거기에 구성원들이 우리 감사관들이 감사인들이 어떻게 보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황, 이것을 독립성을 지금 현재 기준하고 법에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문성을 또 우리 감사 업무하는 우리 감사관들의 전문성이 중요하다고 많이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전문성이란 어떻게 보면 우리 감사인이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어떻게 보면 실무 경험도 있어야 될 거고요. 또 전문지식, 뭐 이런 IT로 활용한 뭐 이런 테크닉이랄까, 감사 기법 이런 부분을 아울러서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라고 지금 기준과 법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한다면 감사 성과는 과연 뭐냐? 감사의 성과는 우리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어떻게 보면 실적치라든가 앞으로 이런 개선을 통하면 얼마 정도 예산을 낭비를 방지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숫자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우리 감사원에서는 매년 자체 감사 기구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매년 심사를 해서 잘한 데는 포상을 하고 못한 데는 뭔가 또 부진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감사 성과를 지금 현재는 재무상 조치, 쉽게 말해서 재무상은 변상, 환수, 금액 이런 숫자로 표기가 되고요. 두 번째는 행정상 조치, 관련 제도, 규정, 개선을 얼마나 했는지, 또 신분상 조치, 또 잘못을 저지른 관련자에 대해서 징계, 주의 이 등등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지금 감사 성과를 측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나름의 점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지금 교재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자료 수집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공감사법을 적용받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243개가 있는데 그중에 교육자치단체는 제외를 하고 순수한 지방자치단체 64개 기관을 광역 17개, 기초 47개를 선정해서 거기에 따른 각 기관별 감사 책임자, 감사 구성원
등등 대표값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그걸 신경을 써서 한 690몇 정도를 설문지를 받아서 분석을 했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의 시사점은 크게 보면 이렇게 본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동안 공공감사법이 제정이 시행된 지가 10년이 됐는데 그동안 주요 연구 선례를 쭉 확인해 보니까 제가 방금 연구했던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연구한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에 최초로 연구했다는데 아마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분석을 통해서 나온 이런 시사점을 우리의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첫째로 연구 결과, 우리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감사 전담 기구가 설치가 됐습니다. 전담 기구라는 것은 감사 업무만 담당하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쉽게 말해서 감사관실, 감사 담당관실 뭐 이렇게 돼 있는 부서를 의미합니다. 이런 부서가 전국 지자체에 지금 보면은 인구 10만 명 이상, 30만 명 이상 뭐 이렇게 등등 규정을 정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 전담기구 없는 데서는 예산 업무도 하고 기획 업무도 하고 감사 업무도 하고 법무 업무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하다 보면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기준을 점진적으로 좀 낮춰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한 이렇게 감사원에서 자체감사 활동을 심사를 하는데 이 심사 결과는 피드백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또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도적으로 또 실무적으로 좀 피드백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적극 우리가 실무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아지고요. 세 번째는 지금 현재 순환보직을 합니다. 이게 전문성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인데, 지금 제주특별자치시는 감사 직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법에서 지금 직렬제를 해서 12명이 이제 평생 동안 퇴직할 때까지 감사직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나머지 지자체에서도 순차적으로 이런 직렬제를 만들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방형입니다. 개방형을 지금 보시면 감사 책임자를 개방형으로 지금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무늬만 개방형이다, 이런 얘기죠. 그 내부 공무원, 그 해당 기관에 30여 년 근무하신 분이 감사 책임자로 또 임명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과연 감사 업무는 수행은 독립성도 중요하고 전문성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분들이 다시 내부 감사 책임자로 들어가서 과연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좀 강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여기도 제일 하단에 보시면 그나마 내부 외부 임용률을 이게 보시면 광약 같은 경우는 31%, 기초지자체는 18%, 이렇게 해서 전부 나머지는 자기 식구, 퇴직 관료, 퇴직 자기 기관에 근무했던 직원으로 지금 충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 우리 공공감사법에 보면은 자체감사 기구 설치 형태를 합의제하고 도겸제하고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합의제는 서울특별시입니다.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지금 제주, 광주, 충남, 세종 등 이런 데서 지금 감사위원회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적 근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직까지도 많은 기관에서는 독임제, 감사관 1인이 모든 감사 계획부터 감사 결과 처리까지 다 처리하다 보니까 시장 군수, 지자체 단체장들을 제대로 견제 역할을 하고 있나,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합의제 감사기구로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대책을 마련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번째는 이게 이제 전문성하고 관련됩니다. 우리 자체감사기구 근무 연수를 보면 지금 현재 평균 31.8개월을 근무하다가 다른 현업부서로 갑니다. 특히 그중에 또 지자체가 좀 쌉습니다. 기초 같은 경우는 29.1개월, 2년 남짓,
이렇게 근무하다가 다시 감사부서로 돌아가다 보니까 제대로 감사를 역량이 축적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이렇게 또 새로운 분이 또 오시게 되고 또 그런 악순환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공공감사법에 보면 감사 담당자에 대해서 우대 조항이 있습니다. 우대 조항이 어떻게 됐냐면 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대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단체장 입장에서 뭐 하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기관에서 우리 이쪽 감사기구에 종사하신 분들에 대한 우대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누가 여기에 장기간 오랜 기간 같은 동료를 상대로 쓴소리를 하고 때때로 벌을 주고 그래야 될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우대 조항을 어떻게 보면 강행 규정으로 우대해야 한다, 우대한다 라는 정도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인사 가점, 희망 보직제, 우대 방안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모든 지자체를 비롯한 감사기구에 마련될 때만 아마 전문성도 확보가 되고 독자적으로 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자체 우리 감사기구가 제대로 작동하고 역할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구의 조직의 문제와 사람의 문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우리 독립성이라는 그 정의가 우리 자체 감사 기구를 포함해서 그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독립성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외부로부터 뭔가 계속 견제를 받고 뭔가 저지를 받는다면 수행할 수가 없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우리 감사관들의 전문성, 감사 역량, 테크닉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직렬제, 우대 조항 이런 등등이 마련돼야 된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도 감사를 받아보신 분도 혹시나 계실 거고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다 아실 겁니다. 우리 감사관들이 어설픈 지식으로 어거지를 부리면 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의 감사를 받는 수감자를 피로도를 높이는 거고 그에 나온 감사 성과는 수용성이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이 빨리 대한민국이 보다 더 선진화되려면 이런 부분이 조속히 마련돼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협손해보험 감사위원께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1부 주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을 갖고 4시 10분부터 2부 패널 토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2부 진행을 맡은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의 이호영입니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려면 인간 본연의 가치를 지키고 각 영역의 전문가들이 각자가 처한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오늘날 회계 및 재무 전문가들은 인간의 삶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경제활동에 의미를 부여하고 사회적 신뢰를 만들어가는데 누구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부의 세 분의 주제 발표에 의해서 한양대학교 고정곤 교수님, 연세대학교 김동환 교수님, 한동대학교 장근배 교수님, 동덕여자대학교 이은철 교수님, 삼일회계법인 오선영 전무님께서 오늘 포럼의 주제와 관련돼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의견을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양대학교 고정곤 교수님께서 그 패널 첫 번째 순서를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디오 공유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고정권입니다. 예, 윤리라는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데요. 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첫 번째는 윤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례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조금 전에 발표에서 한공의 정준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게 일반적인 규정으로만 돼 있는 형태의 윤리 기준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요. 최근에 대학에서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게 결국 이제 연구 윤리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들이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연구 윤리는 연구자들인 대학 교수마저도 간혹 잘 모릅니다. 저도 간혹 이제 퀴즈나 이런 거를 풀어보면 틀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전에 어떤 약속돼 있는 연구 윤리에 대한 일반적인 규범이 머릿속에 제대로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게 대학에서도 비슷하게 이제 연구 윤리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의 직군에서 이런 형태의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한공회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이제 얘기하시면서 국제 윤리 기준에 따른 윤리 기준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제 윤리 기준이라는 게 사실은 국가별로 제도적 문화적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거를 다 통합해서 하나로 만드는 것도 어렵고, 또 그렇게 코드화되어 있는 규정의 내용들은 그걸 풀어서 이해를 해나가는데 상당히 어렵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아마 한공회나 이런 데서도 윤리 기준은 존재하지만 윤리 기준을 해석하고 윤리 기준에 대한 사례를 마련한 데는 아직 충분치 않다라는 걸로 제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비단 감사인에 대한 한공회 또는 회계법인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우리 금융투자와 관련해서 발표할 때도 금융업의 경우 신뢰지수가 최하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윤리에 대해서는 과신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뭐 대학 교수뿐만 아니라 감사인들도 그럴 수 있고, 뭐 여기 지금 오늘 다뤄지고 있는 금융투자 전문가라든지 또는 지자체 공공감사를 하는 쪽에서도 나는 윤리지역이지 않을까 하는 거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일반적으로는 과신 경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과신 경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윤리에 대한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나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되지 않은 데서 나타나는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교육은 윤리에 대한 윤리 문제에 대한 거는 사례 중심으로 접근을 해보자 하는 거고요. 뭐 사례 중심으로 한다는 얘기는 결국 이제 하나하나의 사례에 대해서 솔루션을 제공하는 형태의 교육이 이루어져야지만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려면 이게 뭐 사례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건 이제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은 도대체 윤리경영 체계라는 건 어디에서 우리가 도입을 할 거냐, 벤치마킹의 문제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에 대해서는 뭐 대학도 이런 부분이 잘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고, 그다음에 뭐 회계법인이나 지자체에서도 아직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이제 덜 갖춰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경험한 걸로는 그래도 가장 많이 이런 부분에 좀 앞서 있는 부분은 국내 공공기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윤리 문화라든지 강령이라든지 하는 그런 제도 구축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 갖고 어느 정도 이제 그쪽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뭐 한공회가 됐든 또는 지자체가 됐든 금융투자 쪽이 됐든 이런 쪽을 좀 보완하게 한 노력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윤리경영 체계에서는 커다랗게 한 4가지 정도로 우리가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가장 기본적인 거는 규정이겠죠. 코드를 어떻게 만들 거냐는 거. 두 번째는 전담 조직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 거냐. 컴플라이언스 문제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컴플라이언스를 위한 전담 조직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윤리에 대한 공감대를 어떻게 우리가 형성을 할 수 있느냐는 컨센서스의 문제가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어떤 거냐 하는 문제를 점검 체계내에서 우리가 다뤄줘야 될 것 같고요. 자, 네 번째는 뭐 이런 윤리 사례에 대한 걸 어떻게 우리가 공유할 거냐는 코퍼레이션의 문제가 걸리겠죠. 커다랗게 우리가 뭐 사시 정도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규정이나 전담 조직이나 공감대 형성하는 문제 또는 공유의 문제를 포함해서 윤리 경영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거냐 하는 거에 대한 얘기들이 좀 이제 얘기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뭐 회계법인이나 금융기관에서도 윤리 경영에 대한 실행력 강화를 위해서 어떻게 체계를 보완할까, 개편할까 하는 그런 노력들이 뭐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내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것과 더불어 특히나 이제 회계법인이나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직군에 대한 윤리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도 뭐 그 다음 단계일 것 같습니다. 체계가 마련이 되고 나면 그 체계에 따라서 윤리를 어떻게 교육할 거냐 하는 건데, CPA가 되고 나면 직업 윤리에 대해서 뭐 진입 초기부터 우리가 교육을 좀 하고,
그다음에 중간중간 뭐 연차별로 우리가 윤리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는 형태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발표하시면서 이제 회계사와 관련해서는 불법 주식 거래에 대해서 예를 들어 레드 휘슬 같은 휘슬링 같은 거에 대한 윤리 점검 체계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건 약간 사후적인 점검 체계가 되는 거죠. 근데 사후적인 점검 체계는 항상 보면 그 제도로 만들긴 하지만 실효성은 상당히 낮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도 레드 휘슬링 같은 거를 통해서 뭔가 내부 고발을 해보자 하고 하는데 내부 고발이라는 게 생각보다는 그렇게 쉬운 것들은 아닌 것 같고 건수도 많지가 않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일종의 사후관리 체계가 될 수는 있지만 그거보다는 훨씬 더 윤리에 대해서 어떤 정보 공개를 통해서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먼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마지막에 발표해 주신 공공감사와 관련해서 공공감사의 어떤 감사기구의 독립성이나 전문성 제고 노력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도 이거 보면서 이제 잠깐 놀란 게 그 통계로 보여주신 것 중에 지자체 전담기구 설치 비율이 50%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상당히 좀 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공기관은 이거보다는 훨씬 더 이제 높은 수준으로 전담기구가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전담기구를 어떻게 설치할까 하는 그 논의부터 일단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전담기구가 설치되고 나면 그 다음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아까 말한 일종의 윤리경영 체계하고도 관련이 돼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돼 있겠죠. 뭐 윤리경영 체계도 필요하고 그 안에서는 많이 나타나는 게 뭐 최근에는 전산감사 시스템 쪽으로 리스크에 기반한 전산감사 시스템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하는 일종의 내부 견제 시스템의 마련 문제가 걸릴 것 같고요. 그것 이외에도 독립성이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노력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예를 들어 뭐 시민감사관을 도입을 한다라든지 또는 우리 기관뿐만 아니라 타 기관하고 같이 교차 감사를 하면서 전문 인력의 부족함을 조금 이제 보완하는 형태로도 우리가 해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부 전문가뿐만 아니라 외부의 전문가도 일정 부분 참여하게 만듦으로써 그 감사 기구의 전문성이나 독립성을 제고하는 방안들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저희도 공공기관을 가 보면 매년 감사의 문제가 중요시되고 있긴 한데요. 늘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수준이 어느 정도냐 하는 거를 내세우는데 굉장히 어려워하고요. 뭐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게 도대체 어떤 수준인지 하는 거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다음에 매년 우리는 일종의 향상을 하고 있다, 개선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 향상 또는 개선을 하고 있는지 하는 거에 대해서 피부로 실감하지 못하는 경우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 감사 기구에 대해서도 제가 보기에 가장 많이 필요한 거는 차별적인 활동 또는 개선점을 우리가 좀 나타내주기 위해서는 감사 품질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평가를 받을 건가 하는 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 기구는 존재하는데 많은 경우 그런 감사 기구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감사 품질을 제대로 평가받겠다 하는 노력들은 안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흔히 대학에서 그 인증을 받는 것처럼 뭐 AACSP라든지 하는 형태의 인증을 받는 것처럼 감사기구가 독립성, 전문성을 더 갖추기 위해서는 감사기구에서 전문적으로 일종의 품질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개선 방안들이 마련이 돼야지만 전체적으로 윤리 수준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향상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가장 첫 번째 이제 사례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하고 윤리 경영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거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공공감사에 대해서는 독립성, 전문성 제고와 아울러 그런 독립성, 전문성 제고에 대한 품질 평가를 어떤 형태로 우리가 해나갈 거냐 하는 것들이 한 번쯤 우리가 고민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 제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 이제 진행을 하면서 진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제가 사전에 공지를 못 드렸는데 약 한 7분 정도가 지나면은 아까 신호음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호음이 나오면은 1분 내로 마무리해 주실 수 있도록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패널 토론자로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의 김동환 교수님께서 말씀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와 같이 좀 종교적이고 뭐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이런 조명을 한다는 것은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이 윤리성이라는 점에서 초점을 둔다면 오히려 그간 수천 년 동안 윤리와 도덕성에 대해서 조명해온 신학과 종교, 철학과 같은 곳에서 조명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가 오늘 중요한 발표해 주신 세 분 내용 모두를 이렇게 조명할 수는 없겠고요. 두 분의 내용 속에서 좀 소급해서 나름대로 기독교 윤리학적인 관점에서 한번 간단히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외부 감사인 윤리 현안 및 개선 방향에 대해서 우리 정준인 위원께서 그 윤리성을 논하면서 성실과 공정이라는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금융투자 전문가 윤리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신환권 위원님께서 본분을 다하는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에 대해서 제시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 발제를 들으면서 성실, 공정, 정직 이런 것이 좀 보다 구체적으로 어떠한가, 그리고 그것이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 제시가 이루어졌으면 어떨까, 어디까지 성실하고 정직하고 공정해야 된다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런 의문이 드는 이유는 저희 그 신학에서 보면은 이 성실, 정직, 공정이라는 것은 신이 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공정하심, 정직하심, 그 완벽함의 기준 위에서, 그럼 인간은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하고 공정할 수 있는가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그거는 뭐 종교적인 완벽성의 기준이지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점에서 착안해서 오히려 보다 분명하게 성실하고 정직하고 공정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얼마나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좀 제시해 준다면 이 윤리성을 확보하는 데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특별히 좀 보다 구체적이고 완벽한 그런 기준 제시를 해준다면, 예를 들어서 정준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과대 확신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신환권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과신의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좀 예방할 수 있는 조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기준 제시가 보다 완벽한 성실, 공정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섣불리 개인이 과대 확신한다거나 과신하지 않게 되는 그런 장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은 윤리적으로 과대 확신하지 않고 과신하지 않고 성실, 정직, 공정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러한 그 한계 상황도 바탕이 되는 기준 제시와 함께 그 한계 상황도 좀 사전에 정확히 제시해 줄 수 있다면 윤리성을 마련하는데 더 이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외부 감사 전문가나 혹은 금융 투자 전문가의 윤리성에 대한 논의가 이 개인 윤리적 차원에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이 집단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잘 봐야 된다고, 특별히 우리 신환권 위원께서 집단 사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비윤리적 의사결정이 발휘하는 무서운 힘도 잘 봐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신학계에서 20세기 유명한 라이놀드 니버라는 분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라는 책에서 말하기를 인간 자체가 개인적으로 보면 그래도 좀 도덕적인 것 같은데 이들이 집단적으로 모여서 행태를 하게 되면은 그러한 개인적인 윤리성이 사라지고 매우 비윤리적이고 폭력적인 집단성으로 드러날 수 있다,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히틀러가 주도되는 나치라는 집단화가 될 때 그 개인적인 도덕성이 사라지고 집단적인 폭력과 비윤리적인 행태가 아주 사회 악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그 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런 윤리성을 말할 때 뭐 회계사라든지 뭐 감사 전문가라든지
금융투자 전문가의 개인적 차원의 윤리성에 고려만 할 게 아니라 좀 더 큰 범위에서 조직과 집단적인 윤리성으로 될 때 얼마나 비윤리화되고 그것이 사회적인 비윤리성이 나타나는가에 항상 조심하고 유념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이러한 좀 종교적인 신학적인 조명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 논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제는 기원전 350년 전에 이미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셨던 이슈, 오늘날 저희 전문가 윤리랑 연결시켜서 인문학의 영역과 또 사회과학의 영역, 또 저희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실천 윤리학의 영역까지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또 김동환 교수님의 토론 내용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동덕여자대학교 이은철 교수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료를 좀 공유했습니다. 이래야 제 얼굴이 좀 작아 보일 것 같아서요. 네. 저는 동덕여대 경영학과에서 회계 과목을 강의하고 있는 이은철이라고 합니다. 오늘 세 분의 좋은 주제 발표에 대한 토론을 맡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토론자로서 그 발표 자료를 미리 받아보았습니다. 최근에 윤리 현안들이 잘 정리되어 있어서 요즘 실무에서 고민하고 있는 윤리 현안들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세 분의 주제 발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특별히 토론할 이슈를 발견하지는 못하였지만 제가 발표 자료를 읽으면서 생각했던 작은 의견들 몇 가지를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김광영 감사위원님의 발표입니다. 감사위원님께서는 그 지방자치단체 감사를 강화하기 위한 공공감사법 도입 10년을 맞이하여 그 영향을 5개의 연구 가설로 설정하고 분석하셨습니다. 그 결과 이제 지자체 감사에 있어서도 독립성과 전문성이 중요하고 외부 전문가 임용 확대가 필요하며 감사위원회가 더 유용하다는 등의 총 5가지의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셨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이제 회계학 분야에서 영리 기업을 대상으로 이제 이와 유사한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는데요. 영리 기업은 그나마 이제 감사의 성과를 정량화시키는 연구가 많이 축적돼 있기 때문에 다소 수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연구하신 이런 지자체의 경우는 정량화된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연구를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연구 설계를 통해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신 점에 대해서 논문의 가치가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위원님의 연구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들이 많이 수행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논문을 읽으면서 이제 제가 가졌던 생각은 첫째는 현재 지자체의 감사 기구의 위치가 일반적으로 부단체장, 그러니까 부시장이나 부군수지요 아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피감기관장 아래에 감사 기구가 위치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런 관계 속에서 감사 기구가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한계가 좀 클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자체 감사 기구의 이러한 위치에 대한 개선 논의가 이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둘째는 외부 민간 전문가 확대에 대한 의견을 이제 감사님께서 제시하셨는데요. 내부 출신 공무원이 맡는 경우에 비해 원정주의로 인한 감사의 한계점을 극복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외부에 있는 분은 아무래도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렵고 전문성 측면에서도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하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런 면들에 있어서는 그 지자체의 이해관계자들인 주민이나 지역 언론, 시민단체 등을 통한 견제 장치가 작동되도록 제도를 개선해가는 논의가 이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자본시장과 관련하여 정준희 연구위원님과 신왕권 전문위원님의 발표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 위원님께서는 외부 감사인의 윤리적 이슈들을 정리하고 각각의 이슈에 대한 개선 방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교육자여서 그런지 특히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더욱 동감합니다. 신 위원님께서는 이제 금융투자 전문가의 윤리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심리학적 의사결정 단계를 통한 윤리문화 구축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에 매우 동감합니다. 특히
윤리 근육을 키워야 한다는 말씀, 윤리 문화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에 완전 공감합니다. 이러한 두 분의 발표를 들으면서 생각해 본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전문가 집단들, 예를 들어서 이제 금융기관이나 회계법인 등을 예로 들 수 있을 건데요. 이 기관들의 사업 보고서를 보면 품질 관리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수 페이지 분량을 할애하면서 잘 쓰여져 있습니다. 즉, 각 기관들마다 다양한 제도들을 도입하여 품질 관리를 잘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잊을만 하면 터지는 비윤리적인 사건들로 인해 자본시장이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입 취지에 맞춰서 실천하는 전문가의 의지, 풍토, 그리고 문화가 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진다라는 말이 있듯이 윤리적 행동은 윤리적 생각에서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좀 단순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따라서 두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체계적인 윤리 교육의 틀에 따라서 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그러다 보면 윤리 문화가 확산되고 이를 통해 우리가 선진 사회로 나아가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윤리 연구에 대한 패러다임도 윤리적 행동에 그동안 집중되어 왔었다면 윤리적 생각을 키우는 그런 쪽으로 전환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중앙대학교 배수진 교수님과 김진태 교수님의 연구가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이 연구는 이제 대학의 교양 회계 과목 수강생을 대상으로 회계 윤리 교육을 포함시켜서 강의를 진행한 결과 윤리적 판단을 하는 경향이 더 높아지더라는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즉, 교육을 통해서 윤리 의식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미래의 자본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예비 전문가들에게 윤리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미래에 발생할 비윤리적 이슈들을 미리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분의 발표문을 읽으면서 느낀 미래를 위한 제안은 미래를 위해 윤리 교육을 강화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윤리와 관련한 연구들이 주로 윤리 관련한 제도를 도입하고 비윤리적 행동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데 좀 집중되어 온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윤리적 행동의 뿌리가 되는 윤리적 생각을 심어주는 윤리 교육은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온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도의 도입보다는 전문가의 마음가짐, 풍토, 문화가 형성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 오늘 발표해 주신 세 분의 공통적인 의견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윤리에 대한 연구가 윤리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구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본시장과 이해관계가 있는 전문가 단체 그리고 학회를 포함한 유관기관들이 공동 연구를 통해서 윤리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윤리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윤리문화가 정착되고 더욱 선진사회로 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윤리교육의 예를 들어서 이제 어린이, 예비 전문가 그리고 전문가에 대한 단계별 맞춤형 이런 구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짧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윤리교육은 현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어린이 회계 캠프 같은 걸 좀 더 확대하고 예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윤리교육을 위해서는 각종 자격증 시험의 윤리 과목의 비중을 확대하고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윤리교육은 각 전문 직군별로 맞춤형 사례교육을 시행하는 등의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준비한 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 두서없는 토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 잘 지키시면서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실 일상 속에서 우리가 마주치는 그런 윤리적 이슈들, 더군다나 이제 회계 및 재무 전문가들이 마주치게 되는 여러 가지 실무에서 이슈들을 잘 정리를 해주셨고요. 오늘 발표해 주신 모든 분들이 다 기업에서도 오랜 동안 또 일을 하신 경력들이 다 있으시고 현실과 또 현재 연구와 연결시킬 수 있는 가장 적임 많은 내용들을 파악하고 계신 가장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돼서 아주 의미 있는 토론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패널 토론으로 3.1회계법인의 오선영 전무님께서 말씀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3일 회계법인에서 지난 10년 동안 독립성 리더로 독립성과 공인회계사 윤리기준 관련된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먼저 유익한 내용을 발표해 주신 세 분 발표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회계법인에서 직접 소속돼서 일하고 있으니만큼 주로 정준희 책임연구위원회 발표 내용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윤리와 관련된 내용은 공인회계사법과 외부감사법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근데 각각의 법 제1조는 국민의 권익보호, 외감법은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 및 국가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각 공인회계사법과 외부감사법의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우 대단한 내용이고요. 공인회계사 윤리기준은 공인회계사라는 직업이 가지는 중요한 특징으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5가지 공인회계사 윤리 강령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 성실 강령하고 객관성 강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실 강령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솔직하고 정직하여야 한다는 내용이고, 객관성 강령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편견이나 이해의 상충 또는 외부의 부당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간단하게 풀어보면 결국 doing what is right, 즉 옳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 공인회계사들이 옳다고 판단하는 일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어떤 경우에는 윤리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인 문제까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이런 윤리적인 딜레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소한 위반 행위가 있을 때, 그리고 오래된 잘못된 관행이 있을 때, 감사 고객이나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고객이 과도한 요구를 할 때, 상급자가 본인이 판단상으로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지시할 때,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그 공인회계사는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될까요? 옳지 않다고 판단되는 일을 지시받거나 수행하도록 요구받은 경우에 누구에게 이러한 지시 또는 요구의 부당성을 항변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조직 내부의 헬프센터나 윤리위원회 또는 준법감시인 등은 이러한 상황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개인 공인회계사는 공익보호라는 그 커다란 그 소명과 개인적인 불이익, 뭐 예를 들면 이런 일로 인해서 본인이 인사나 또는 급여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고용에 있어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이 옳지 않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공인회계사의 판단은 혹시라도 잘못될 가능성은 없느냐. 본인은 부당하다고 느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하기 전에 이를 내부적으로 상담할 적절한 전문가가 조직 내에 있는지, 그리고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졌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아울러 회계법인에서 일하는 공인회계사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에서 일하는 공인회계사도 이러한 윤리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설명은 좀 생략되었지만 아이팍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당신은 회사의 그 CFO다. 그럴 때 새로운 신제품의 가격 정책과 관련돼서 예를 들면 부당한 요구를 받았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 기업에서 일하는 공인회계사가 윤리적인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일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줄 것이냐, 공인회계사회에서는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도 여전히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윤리문화 구축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윤리문화 구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톤 애터 탑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직의 최상위 리더가 윤리문화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윤리문화 구축을 선도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윤리와 관련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공인회계사 윤리 기준이나 공인회계사법, 외부감사법 중에 직업윤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교육을 어느 단계에서 수행할 것이냐, 이를 대학교에서 커버할 것이냐, 아니면 공인회계사회나 회계법인 차원에서 다루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개업 공인회계사는 연간 8시간 이상의 직업윤리 관련된 교육을 수강하도록 이렇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코비드-19이 우리 회계사들이 일하는 방법을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기술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뭐 클라우드라든가 오늘 하고 있는 것 같은 버추얼 컨퍼런스라든가 또 실제 리모트 워크 환경을 구축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제 변화들이 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대면 접촉을 하지 않고 고객으로부터 메일로 자료를 받아서 감사를 수행하고, 그리고 디지털 어널리틱스나 인공지능들이 발달해서 감사인이 표본 감사 대신에 비정상적인 거래를 판단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비정상 거래를 리뷰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한 재고 실사에서도 예를 들어 드론을 이용해서 재고 실사를 하는 방법도 최근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우 넓은 현장에서의 재고 실사라든가 위험 물질에 대한 재고 실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드론이 사람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용하게 재고 실사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들은 여전히 또한 윤리적인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특히 자료를 메일로 주고받는 경우에 해당 자료에 대한 비밀 준수, 외부의 해킹 등으로부터의 자료 보안, 마지막으로 부주의하게 자료가 제3자에게 유출되는 이런 일들을 방지하는 것도 새롭게 고려해야 되는 윤리적인 이슈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 패널 토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3일회계법인의 오선영 전무님께서 자본주의 경제에서 가장 최일선, 신뢰성 확보를 위한 최일선에서 근무하시면서 경험하신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총 5분의 패널 토론자들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고요. 혹시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신 3분들 중에서 그 패널 토론에서 나왔던 그 내용들 중에서 생각나시는 또는 추가 좀 설명을 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으시면은 한 2, 3분 범위 내로 지금 잠깐씩 말씀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신한건 위원님께서 잠깐 앞으로. 제가 3번째 발표를 하려고 준비했는데 첫 번째 하다 보니까 뒤에 시간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아쉬움이 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패널 토의에서 이제 그 고종돈 교수님이 우리가 이제 윤리적인 그 교육 환경을 마련한다고 하는 그 말씀에서 공감대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공감대. 그리고 이제 동덕여대의 이은철 교수님은 이제 윤리적 생각, 윤리교육 강화, 윤리적 생각을 키우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 부분에서 아까 제가 발표할 때 잠깐 자세히 설명하지 못한 부분을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 윤리 강령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윤리 강령이라고 하는 거가 제가 이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이제 윤리 기준이 있고 강령이 있는데, 사실 그것이 글로벌, 그러니까 그 국제회계사연맹에 있던 것들을 이제 이렇게 번역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형성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윤리 강령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이러이러한 윤리 강령이 있어라고 외부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 같으면은 실체적인 것으로 연결이 안 된다는 거죠. 윤리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에 어떤 공감되는,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가치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나의 도자기를 빚듯이 인터액션하면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여기에 존재하는가? 인테그리티죠.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정말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이렇기 때문에 존재라고 하는 것들을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을 묻고 다시 하고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리더가 핵심이 돼야 되지만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걸 통해 가지고 맞아.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지. 그래 그것들로 빚어지게 된다고 한다 그러면 그게 이제 공간 부분 쪽에서 상당히 이제 그 큰 역할을 가져올 것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것이 강령이 됐든 무슨 기준이 됐든 규정이 됐든 그런 것들이 다 그 먼지 낀 서고에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공인회계사회에서 윤리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가 에티컬 리즈닝도 하고 실천적인 것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빼곡하게 모든 기준 쪽에서 하나하나 같이 다 법정화돼 가지고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지킬 것은 많지만 우리가 한 번도 아까 이은철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윤리적 생각을 스스로 해서 어떻게 실천해야지 자발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적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윤리적 생각, 근육을 키우고 조직 내에서는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윤리 강령을 만들 때 그것이 외부 전문가의 협업이지만 내부 구성원들의 어떤 이 인식된 그들의 존재 이유를 끄집어내는 쪽으로 한번 운동이라도 이 투자 산업에 있어서는 그런 캠페인이라도 벌려서 그런 작업들이 수행이 되면 이 되풀이되는 윤리적 스킬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아까 저희가 이제 시작할 당시에 새로운 언택트 환경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는 진행에 약간의 이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숙한 점 용서 부탁드리고, 그래서 오늘 또 다행히 시간을 뭐 거의 비슷하게 잘 맞출 것 같습니다. 혹시 정준희 팀장님, 정준희 위원님, 그 다음에 김광영 위원님께서 뭐 말씀해 주실 내용 있으면 지금 시간을 빌려서 잠깐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준희 팀장입니다.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체계적으로 윤리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런 장표가 생각이 나는데요. 참고로 제가 이제 어린이 회계 캠프를 이제 처음으로 이제 했던 담당자로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가치관이 확립된 이후에는 아무리 윤리 교육을 해도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어린이나 청소년 시기부터 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도 할 말씀. 네, 김광영 위원님 지금 연결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우리 오늘 발표된 자료들은 저희 들어오셨군요.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제가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고요. 오늘 패널 분들께서 진지하게 연구 분석 내용을 말씀해 주셔서 많은 앞으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진행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비록 저희가 회계 및 재무 전문가 유리와 여러 가지 동안의 사건들 사례들이 너무나 중요한 저희 경쟁 팀에 있었던 그런 겪어보지만, 저희가 재무 및 회계, 저비기 재무 분야에서 이분에 대한 인식적인 연구가 아직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사안입니다. 저희 포럼을 통해서 비록 출발은 인식적인 연구까지는 진행이 있었지만, 여기 이 포럼을 통해서 저희가 상용에 사안 신뢰의 강으로서 얘기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리학 창사 중에 한 분이 조정이요? 잘 모르겠어요. 윤리학 조정과 개인과 사회 공동체의 행복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윤리의 기적은 연습해야만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태어날 때 스토리가 선을 갖고 발전하지 않기 때문에 또 나아가서 사회 공동체에 대한 개혁, 이 선한 마음은 교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윤리적 생각으로 훈련받고 실천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개인, 나아가는 사회 공동체 행복에 제일 중요한 것이다. 오늘 세계인 재무 전문가 윤리 산업가들의 포럼에서 핵심적인 의견과 고민을 공유해 검술이 기관과 교수께 감사드리고 패널 토론에 참석해 주신 참여해주신 고정권, 김동환, 장군대 위원장과 오늘 전문가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본 포럼을 계기로 추후에도 지속적인 전문가 윤리가 있는 주제 가지고
논의에 대한 하나 선택의 장면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세계 제일 전문가 윤리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내주고 참여해 주신 모든